한 유럽의 마스터 자물쇠의 수리공이 최첨단 보안 금고 4개를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가 스스로 금고 하나에 갇혀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물쇠의 수리공은 자신의 연구에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의 걸작을 열어줄 운명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안타깝게도 수백 년이 지나야 비로소 금고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은 평범한 은행 직원인 세바스찬이었습니다. 여가 시간에 세바스찬은 자신의 자물쇠의 열기 기술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자주 촬영하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는 단 8초 만에 자물쇠를 여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이 비디오들은 온라인에 게시된 후 전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세바스찬은 지치고 무력감을 느끼며 은행에서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만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지루한 새장에 갇힌 듯한 삶의 느낌이었지만 운명의 전환점이 뜻밖의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세바스찬의 비디오 아래에 한 댓글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는 번개처럼 그를 매우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댓글에는 당신의 기술을 시험해보고 싶나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참여 비밀번호는 거트담룸입니다. 고담룸이라는 문구를 보자마자 세바스찬은 즉시 자물쇠의 수리공 한 바그너의 이름을 딴 전설적인 금고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 걸작은 그것을 만든 사람과 함께 바다 깊숙이 가라앉았습니다. 한 바그너의 신성한 금고 4개를 여는 것은 세바스찬이 평생 꿈꿔온 일이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는 희망을 가득 안고 대회 장소로 즉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세바스찬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대회 장소는 지하의 비밀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를 더욱 실망하게 만든 것은 여기에는 거텀룸 금고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바스찬은 실망감을 느꼈지만 정리 전 세바스찬은 심판이 시작을 선언하자 대회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긴장된 자물쇠의 열기 전투에 뛰어들었습니다. 세바스찬은 적응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세바스찬이 정신 차리자 이미 2명의 참가자가 놀라운 속도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그는 망설일 수 없음을 깨닫고 탈락하고 싶지 않다면 빨리 집중해야 했습니다. 세바스찬은 자신의 훈련된 기술을 사용하여 자물쇠 를 열기 위해 빠르게 집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경쟁자를 제치고 4위로 통과하여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긴장감 넘치고 극적인 4명의 참가자들은 빠르게 자물쇠의 열기 도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라운드의 금고 난이도가 배로 증가하여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긴 머리의 플레이어가 다시 빠르게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로 자물쇠를 성공적으로 연 사람은 자신의 챔피언 능력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세바스찬 만만한 상대 아니었어. 그는 강인한 사자처럼 끈질기게 붙잡고 금고를 열어 다음 라운드로 직행했습니다. 두 사람 간의 챔피언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심판은 게임 규칙을 선언했습니다. 만약 두 사람 모두 금고를 못 열면 무승부로 간주됩니다. 긴 머리의 남자는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며 세바스찬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긴 머리의 남자는 빠르게 전투에 뛰어들었습니다. 세바스찬의 행동은 놀랐다. 그는 서서 상대가 뭘 하는지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번 라운드의 금고에는 방음층이 있어 기어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기 힘들었다. 하지만 긴 머리의 남자는 이를 예상했다. 그는 자랑스럽게 소리 증폭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세바스찬은 여전히 침착하게 자물쇠에 손을 얹고 금고 내부 구조를 집중해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고 내부 구조를 깊이 느끼기 위해 마음을 사용했습니다. 관객들은 세바스찬의 행동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망하며 고개를 저었으나 세바스찬은 서두르지 않고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대화해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세바스찬이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카운트다운 시계는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세바스찬은 여전히 상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계가 마지막 30초를 알리자 세바스찬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숙련된 대가처럼 차분하게 자물쇠의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세바스찬의 각 동작에 따라 금고 내부의 기어가 움직이며 마치 음악처럼 부드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마치 예술 작품을 공연하듯 부드럽고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놀라워하는 가운데 세바스찬은 금고를 쉽게 열었습니다.
관객들은 열렬한 박수로 폭발했고 세바스찬은 모든 이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아름답고 냉정한 여성이 세바스찬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얼음산 정상에 피어난 눈꽃처럼 신비롭고 멀리서 외치며 서 있었습니다. 세바스찬은 감정이 마음속에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이 여성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 못했다. 꿈의 금고를 못 만났지만 이 대회는 갑작스러운 폭풍처럼 세바스찬의 평온한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뛰어난 재능을 입증했고 삶은 새로운 장으로 나아갈 준비 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세바스찬은 평소처럼 익숙한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돌아서자 낯선 목소리에 놀랐다. 뜨거운 커피가 세바스찬의 몸에 쏟아져 분노를 일으켰다. 세바스찬은 화를 내려고 했지만 눈앞에 있는 여성이 어젯밤 만났던 신비한이라는 것을 깨닫고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바로 이 여성 그웬돌린이 세바스찬을 이 대회에 등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국제보석 도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은행 강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범죄 조직의 수장인 세바스찬은 그 말을 듣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웬돌린은 세바스찬의 재능에 감탄하며 그에게 자신의 팀에 합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세바스찬은 그녀가 농담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착한 시민인데 어떻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웬돌린은 서두르지 않고 그들의 목표가 바로 명장 한 바그너가 남긴 4개의 신성한 금고라는 것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세바스찬은 눈이 반짝이며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웬돌린은 이해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세바스찬에게 명함을 주며 신중히 생각한 후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이틀 반의 고민 끝에 세바스찬은 금고를 여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명함에 적힌 주소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별장 주위에는 마치 수많은 비밀을 간직한 듯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코픽하는 그웬돌린이었고 사장님이 문을 열었고 친구치 않은 숨겨진 것들과 위험으로 가득한 세계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채널을 응원하기 위해 인류학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술은 키 크고 건장한 남자가 아님을 뜻합니다. 그는 개혁된 크리스털과 비교해 키 크고 근육질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코리나는 3년을 들여 정보를 수집했고 한 바그너가 남긴 4개의 금고 중 3개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금고는 라이구라는 신비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 파리의 작은 은행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금고는 4억 1,300만 가지의 조합이 가능한 복잡한 잠금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3개의 금고 중에서 라이구는 가장 열기 쉬운 금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고는 방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여신처럼 자랑스럽고 침범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체코 프라하에 철저히 경비된 은행에 위치하고 있으며 233 50억 가지의 조합을 가진 잠금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누구든지 압도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고는 지그프리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마치 조용한 괴물처럼 존재합니다. 이 금고는 스위스의 모르티스 카지노에 숨어 있으며 73조 가지의 조합을 가진 잠금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숫자로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금고인 고담룸은 유령처럼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 위치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으며 신비로운 전설처럼 유혹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금고로 불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팀은 즉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슈퍼 도둑팀은 빠르게 파리로 이동하여 목표 은행 근처의 비밀리에 숨어들었습니다. 긴장감 넘치고 위험한 작전이 곧 시작됩니다. 세바스찬이 첫 번째로 출발합니다. 너는 이 연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거야. 세바스찬은 변장의 행인으로 가장해 은행으로 뛰어들어가 우울함을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다음 신호를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웬델린이 신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손에 물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아무 일도 없는 듯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문을 열 때를 이용해 그녀는 재빠르게 그의 허리띠에 있는 열쇠를 훔쳤습니다. 그웬돌린은 미리 정해둔 가명을 사용해 거래소로 가서 금고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경계가 느슨한 거래 직원의 눈을 쉽게 피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이 신비로운 손님을 은행 금고로 안내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미리 준비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코리나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그녀는 우아한 모습으로 은행 직원에게 다가갑니다.
가짜가 한에게 영어로 서비스에 대해 물어보자 매니저는 영어를 이해하지 못해 로비에 서 있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 코리나는 그웬돌린을 위한 완벽한 위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거래 직원과의 대화를 능숙하게 이어가며 동료를 위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웬돌린은 금고에서 몰래 나와 화장실에서 불안하게 서 있는 세바스찬을 구하러 갑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경비원의 열쇠 묶음을 사용해 금고가 있는 지하층 버튼을 엽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드라이고 금고에서 나오는 눈부신 빛이 두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금고는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나타나 마치 귀중한 예술 작품처럼 신비롭고 권력을 상징하는 아름다움을 뽐내며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그러나 즉시 자물쇠를 열기 시작하기보다는 세바스찬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 눈앞의 예술 작품에 넋을 잃고 서 있습니다. 그웬돌린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세바스찬을 재빨리 깨워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중대함을 더하기 위해서요. 세바스찬은 전화기를 꺼내 웅장한 음악을 틀었습니다. 이 독특한 행동은 그웬돌린을 놀라게 하여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조용한 지하실의 공간에 음악이 울려 퍼지며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와 흥미로운 대조를 이룹니다. 세바스찬은 자물쇠에 손을 대고 금고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작은 변화까지 집중해서 듣습니다. 마치 각 기어가 움직일 때마다 나오는 음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요. 이 숨 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시간은 멈춘 듯 보였지만 단 2분 반 만에 세바스찬은 마치 뛰어난 마술사처럼 금고를 기적적으로 열었습니다. 그 순간 세바스찬은 기쁨에 떨며 승리의 기쁨으로 눈이 반짝였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이 쌓여 있어 매력적인 힘을 발산하고 있지만 그들은 상징적으로 2개의 돈 가방만 가져갑니다. 그들의 목적은 약탈이 아니라 침범할 수 없는 금고를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슈퍼도둑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브래드 캐스가 멋진 태도로 은행으로 돌진합니다. 그는 직원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일부러 소란을 피웠습니다. 세바스찬은 재빨리 화장실로 돌아가 브래드 피트의 도움을 받아 은행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웬돌린은 지하실에서 금고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빠르게 도망쳐 긴장감 넘치는 상황 속에서 임무를 화려하게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도 사건은 즉시 인터폴의 주목을 받았고 감시 카메라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서장은 바로 이들이 자신이 오랫동안 추적해온 범죄 조직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이 파리에서 감히 모습을 드러낼 줄은 몰랐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예리한 직감으로 경찰서장은 강도단의 진짜 목표가 한 바그너의 걸작이라는 것을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화적인 색채로 가득한 디인아비의 사중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찰서장은 이 수수께끼를 풀 열쇠를 쥐게 되었습니다. 그는 강도단이 다음으로 노릴 금고를 빠르게 추측합니다. 긴장감 넘치는 대결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슈퍼 도둑들이 체코프라하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 그들의 목표는 발키리 금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점점 위험한 함정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인터폴은 은행 주변에 촘촘한 덫을 놓고 먹잇감이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슈퍼 도둑들에게는 이것이 전례 없는 도전입니다. 이 은행은 평범한 은행이 아닙니다. 그곳은 마치 견고한 요새처럼 철저히 경비가 이루어져 있으며 각 구석마다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비로운 금고는 마치 거대한 자석처럼 세바스찬을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를 위험한 가시밭길로 이끌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바스찬이 은행 직원으로 변장하고 정교한 위조 서류를 사용해 경비원을 쉽게 속였습니다. 그때 코리나가 은행의 보안 시스템에 침입해 출입카드를 위조했습니다. 위조된 아이디가 실제로 출입카드를 성공적으로 열었습니다. 세바스찬은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코리나의 지시에 따라 세바스찬은 카드를 긁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리가 울리며 행동의 신호를 알렸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그웬돌린은 고위 비서의 신분으로 은행에 잠입해 있었습니다. 인터폴은 밖에서 매복하고 있지만 그들의 출현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바스찬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을 때 그의 앞에 철문이 막았습니다. 발견되지 않기 위해 코리나는 세바스찬에게 열쇠를 여는 척하라고 신호를 보냈고 그녀는 원격으로 조종할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클릭 소리가 나고 문이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세바스찬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문을 지나갔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웬돌린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엘리베이터에 타고 지하 금고 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그들은 2명의 경비원이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심장이 쪼그라드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분위기는 긴장해졌지만 그웬돌린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번개처럼 빠르게 2명의 경비원을 제압했다. 그웬돌린의 단호하고 깔끔한 공격에 세바스찬은 놀랐다. 마침내 그들은 강력한 발키리 금고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바스찬이 전화를 켰습니다. 웅장한 멜로디가 곧 이어질 전설적인 이야기를 위한 서곡 같았습니다. 세바스찬은 그웬돌린에게 디인 앞더 니비에룽 4부작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채로운 신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신비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바스찬은 이 금고를 여는 방법이 신화 이야기의 순서를 따라 반복하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마치 고대의 수수께끼를 푸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동안 특수부대는 은행 밖에서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의심스러운 징후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장은 매우 화가 나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예리한 직감으로 그는 강도들이 행동을 시작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즉시 특수부대를 이끌고 은행으로 돌진해 강도들을 체포할 결심을 했습니다. 동시에 은행의 보안 직원들도 감시 화면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세바스찬이 손가락으로 철문을 여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보안 팀장이 그들의 시스템이 공격받았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경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은행의 모든 출구가 봉쇄되어 세바스찬과 그웬돌린은 갇히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브래드 피트는 비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무장을 하고 마스크를 쓴 세바스찬과 구하기 위해 은행으로 돌진했습니다. 경찰서장이 특수부대를 이끌고 은행에 돌입했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기 있는 금고는 한 바그너의 금고가 아닙니다. 알고 보니 은행의 경영진은 그것을 중요한 지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서장은 서둘러 그 지점으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브래드 캐스는 유령처럼 마취총을 사용해 경비원을 제압했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은행 로비를 장악하고 시선을 분산시켜 세바스찬이 금고를 여는데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세바스찬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손을 잠금 장치에 대고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모든 동작은 조심스러웠고 운명의 음표를 연주하는 듯 했습니다. 기어가 부드럽게 돌아가는 소리만이 세바스찬의 귀에 들렸고 그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에 차 있을 때 손잡이가 갑자기 금고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보안 요원은 세바스찬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사건에 세바스찬은 멍해졌습니다. 수많은 추측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고 세바스찬은 눈을 감고 금고 내부의 구조를 느끼려고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희망의 미세한 빛을 찾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손잡이가 갑자기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그웬돌린은 이 장면을 보고 놀라움에 가득 차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바스찬은 엄숙하게 말했다. 만약 그가 다시 한번 실수를 한다면 금고는 영원히 잠길 것이라고. 그는 잠금 장치 내부의 구조가 더 복잡하다는 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세바스찬은 이것이 그가 이 금고를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았고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었습니다. 세바스찬은 금고를 해독하기 위해 모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브레짓은 로비에서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매 순간이 긴장감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안팀장이 감시 화면에서 이상을 발견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즉시 경고벨을 눌렀습니다. 귀를 찢는 경고음이 마치 죽음의 부름처럼 울려 퍼지며 경찰이 곧 도착할 것임을 알립니다. 시간이 초 단위로 흘러가고 세바스찬은 금고의 자물쇠를 열기 위해 시간과의 경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이얼을 신화 순서대로 돌렸습니다. 운명과의 도박 같았습니다. 세 개의 다이얼이 동시에 안으로 들어가며 세 개의 차가운 검이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거의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했고 그웬돌린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세바스찬은 대답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외로운 전사가 전투에 나서는 것처럼 금고에 다가갔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자물쇠를 돌리며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하고 공간이 얼어붙은 것처럼 결국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끝에 세바스찬은 금고 문을 힘껏 당겼고 그는 기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마치 행운의 여신이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미소를 지은 듯 이 숨 막히는 모험의 극적이고 전설적인 결말이 찾아왔습니다. 세바스찬과 그웬돌린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브래드 캐치가 급히 롤프에게 그들을 데리러 갈 차를 준비하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보안팀장이 갑자기 나타나 그를 총을 들고 막았습니다. 브래드 캐치는 천천히 손을 들어 항복하는 척하며 보안팀장이 방심한 틈을 노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지갑을 상대방 쪽으로 던진 후 번개처럼 도망쳤지만 운명은 그를 놀리는 듯 했습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하나뿐이었고 브래드 캐치는 보안팀장에게 빠르게 궁지에 몰렸습니다. 보안팀장은 총을 들고 브래드 캐치를 조심스럽게 찾고 있습니다. 벽 뒤에 숨어있는 브래짓은 마치 사냥꾼처럼 먹이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뛰쳐나와 총을 빼앗으려 했지만 보안팀장이 제때에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브래짓은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강력한 주먹을 날렸습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본 브래짓은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보안팀장이 총을 쏘았고 총알이 브래짓의 어깨에 박혔습니다. 그는 아픈 몸으로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세바스찬과 그웬돌린은 혼잡한 인파 속으로 섞여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에 무거운 2개의 돈 주머니를 들고 대기 중인 차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각 발걸음은 마치 죽음과의 경주처럼 느껴졌습니다. 브래드는 고통을 참으며 그웬돌린을 차에 태우려고 했습니다. 그 후 그는 남은 힘을 다해 세바스찬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생사의 순간에 운명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혹하게 다가왔습니다. 세바스찬은 가차없이 차에서 밀려났습니다. 세바스찬은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며 고통과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몰려와 그를 포위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세바스찬은 지나가는 사람의 자전거를 재빨리 빼앗아 타고 필사적으로 페달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2대의 경찰차가 사이렌을 켜고 그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세바스찬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자전거가 미끄러지며 회전했고 2대의 경찰차 사이의 틈을 멋지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경찰의 추격을 잠시 피하기 위해 좁은 경사로를 빠르게 달렸습니다. 세바스찬은 차를 버리고 한적한 기차 선로로 달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힘을 다해 달리고 있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비록 성공적으로 도망쳤지만 세바스찬의 얼굴에는 전혀 기쁜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 타올랐습니다. 그는 배신자들이 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웬돌린은 브래드 캐치가 세바스찬을 버린 것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투었습니다. 그웬돌린은 화가 나서 차에서 뛰어내리며 그룹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가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알고 보니 코리나도 자신이 버려질까 두려워서 그웬돌린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때 전 세계를 두렵게 했던 슈퍼 도둑단은 해체되었습니다. 세바스찬은 마음 무겁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웬돌린과 코리나가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두 사람을 보고 세바스찬은 놀라면서도 분노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웬돌린은 그가 버림받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브래드 캐치와 다르다고 확신하며 자신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웬돌린은 자신이 은행 강도에 참여한 이유가 돈이 아니라 한 바그너의 걸작을 정복하고 싶어서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세 사람이 협력하면 다음 시그프리드 금고를 열고 마지막 고담 룸 금고를 찾을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목표는 세바스찬의 마음속에 불타는 열망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이 세바스찬은 그웬돌린의 말에 설득당했습니다. 짧은 고민 끝에 그는 그녀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이제 세 사람의 운명은 서로 연결되었고 그들을 기다리는 새로운 도전과 신비로운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재앙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신비로운 시그프리드 금고는 모르티스의 한 카지노에 철저히 경비가 3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인터폴이 카지노 주변에 철저한 덫을 설치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경찰서장은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했습니다. 그는 카지노의 금고 이동에 대한 통보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빈틈이 없다고 믿었지만 정작 그 계획이 역효과를 낼 줄은 몰랐습니다. 경찰서장이 사람들을 카지노로 데려갔을 때 그는 누군가가 그들의 운송 시간을 조작한 것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카지노 직원이 그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금고를 1시간 일찍 옮겼습니다. 사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8시간 전이었습니다. 코리나는 인터폴 요원으로 변장하여 비밀리에 정교한 계획을 세워 카지노 매니저에게 선적 시간을 앞당길 것이라고 알렸다. 쏘리.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은 그웬돌린이 미리 운송 차량에 몰래 숨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 숨어있는 표범처럼 행동했습니다. 두 운송 직원이 방심하고 있을 때 그녀는 재빠르게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그 후 그웬돌린은 운송 직원의 유니폼을 벗고 금고를 실은 차량을 몰고 카지노를 떠났습니다. 동시에 코리나는 취객인 척하며 옥상으로 올라가 바람을 쐬는 척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연기는 옥상에 매복해 있던 저격수를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웬돌린은 적이 방심한 틈을 타 재빠르게 달려가 저격수에게 치명적인 주먹을 날려 그를 제압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동작은 단호하고 깔끔했으며 주저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저격수의 헤드셋까지 빼앗아 경찰의 시야를 차단하고 다음 계획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그 후 코리나는 자신의 뛰어난 컴퓨터 기술을 사용해 저격사로 가장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장이 카지노 주변이 안전하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그웬돌린과 세바스찬은 운송 직원의 유니폼을 입고 은행의 금고 운반자로 변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그들은 경찰의 코앞에서 금고를 성공적으로 훔쳐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진 세바스찬은 운송 중인 차량에서 금고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하늘에 오르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임무였습니다. 신비로운 시그프리드 금고는 마치 견고한 요새처럼 위험과 두려움을 풍기며 무려 7개의 다이얼이 있습니다. 각 다이얼은 넘어야 할 어려운 관문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금고를 여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놀라운 복잡성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세바스찬의 눈에는 이 금고가 독특한 예술작품처럼 보였고 매력과 도전이 넘쳐났습니다. 그 복잡한 구조와 외관은 그가 탐험하기를 기다리는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세바스찬은 주저하지 않고 금고를 여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웬델린에게 차를 안정적으로 운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세바스찬은 익숙한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웅장한 음악을 틀었습니다. 강렬한 멜로디가 좁은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위대한 모험이 시작되기 전의 서곡처럼 이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특별한 의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세바스찬은 몸을 풀기 시작했다. 그는 어깨를 펴고 관절을 돌렸다. 모든 동작은 힘과 리듬으로 가득했다. 준비 운동을 마치고 몸을 숙여 손과 자물쇠에 가까이 다가갔다. 세바스찬은 느리게 눈을 감고 손으로 다이얼을 부드럽게 돌리기 시작했다.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고 운명의 톱니바퀴가 조용히 움직이는 듯한 작은 마찰 소리가 들렸다. 이때 세바스찬은 금고 내부 구조에 집중하며 마치 이 신비로운 친구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금고 안에서 나오는 작은 소리를 듣고 있는 듯 열쇠를 찾기 위한 단서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위험이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브래드는 세바스찬을 배신한 자입니다. 이때 그는 카지노 밖에서 세바스찬과 그웬돌린의 행방을 초조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을 찾겠다고 맹세합니다. 세바스찬은 팀이 해체된 원인입니다. 더욱 화가 나는 세바스찬이 여자친구 빼앗아갔다는 것입니다. 브래드는 이 분노를 도저히 삼킬 수가 없습니다. 롤프는 이런 아이디어를 흘렸다. 그는 브래드 키치에게 그웬돌린의 위성 위치를 확인해보라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과 같은 것이었지만 브래드 키치가 전화를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운명의 바퀴가 다시 한번 돌아가고 코리나가 컴퓨터에서 브래드 키치의 행방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이 발견은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운명이 그들을 의도적으로 가깝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가까이 있었습니다. 코리나는 주저하지 않고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브래드 키치의 전화가 불현듯 그웬돌린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롭은 차를 몰고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걱정돼 급히 전화를 꺼내 그웬돌린에게 알리려 했지만 운명은 그들을 속입니다. 갑자기 경찰 한 무리가 코리나를 포위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코리나는 재빠르게 그웬돌린에게 도망치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후 그녀는 두 손을 들어 전화기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장이 그것을 보는 것이 두려워 코리나는 재빠르게 전화기를 지나가는 차 밑으로 차버렸습니다. 경찰서장이 그것을 찾지 못하게 하면서 그웬돌린은 즉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녀는 세바스찬에게 그들이 발각되었다고 급히 알립니다. 이때 세바스찬은 4개의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웬델린은 세바스찬에게 속도를 높이라고 재촉합니다. 경찰은 숙련된 사냥꾼처럼 행동하며 코리나의 남동생을 돌보겠다는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웬델린의 위치를 알아내려 합니다. 한편 브래드 키치, 롤프는 분노로 가득 차서 웬델린의 금고를 실은 차를 향해 미친 듯이 달리고 있습니다. 세바스찬은 6번째 자물쇠를 힘겹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있는 것 같았지만 운명은 다시 한번 그를 괴롭힙니다. 앞에는 연속적으로 구불구불한 커브 도로가 있습니다.
그웬돌린이 급하게 핸들을 돌리면서 자물쇠의 스프링이 어긋나서 꽉 막혀버렸습니다. 세바스찬이 손잡이를 돌리려고 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세바스찬은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의 눈빛은 결단력과 용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좋은 결과를 기원하며 속으로 기도합니다. 세바스찬은 손으로 자물쇠를 세게 내리칩니다.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자물쇠의 스프링은 신비로운 힘에 의해 깨어난 듯 저절로 원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내부의 기어들이 천천히 움직이며 부드러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세바스찬은 다시 한번 기적적으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세바스찬은 극도의 기쁨을 느끼며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세바스찬은 새로운 세대의 자물쇠 열기 마스터로서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웬돌린은 산 기슭에 차를 멈추고 주인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세상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세바스찬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감동과 아쉬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한 바그너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바그너는 평생을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데 바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이해하고 존중하지 않았고 그의 재능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시끄럽고 혼잡한 세상 속에서 그의 걸작은 마치 묻혀있는 보석처럼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바그너는 고담룸의 금고에 스스로 갇히기로 결심하고 그것과 함께 바다의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부심과 외로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는 작별하려고 후회 없는 떠나기로 선택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이해 못했으니까. 그리고 이 순간 세바스찬은 삶과 예술에 대해 더 깊은 사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바스찬은 복잡한 마음으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많은 현금이 가득 차 있었지만 그들은 탐욕에 눈이 멀지 않고 상징적으로 2개의 돈 가방만 가져갔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고 탐욕은 재앙만 가져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려던 때 큰 폭풍이 몰아쳤다. 브레짓은 지옥에서 온 악마처럼 나타나 그들에게 총을 겨눴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광기와 강압적인 소유욕으로 가득했고 그웬돌린을 자신에게 끌어들이려 했다. 하지만 그웬돌린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결단력과 경멸로 가득했고 브레짓을 조롱했다. 브레짓이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가 치밀어 세바스찬에게 총을 겨누고 주저없이 반가쇠를 당겼지만 뜻밖에도 총이 걸려버렸습니다. 세바스찬은 혼비백산이 되었습니다. 브래드 키치는 포기하지 않고 총알을 장전한 뒤 발사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는 그웬돌린이 미리 총의 반가쇠를 제거해 놓았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장 멎는 장난이었습니다. 운명은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처럼 어디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웬돌린은 즉시 브래드 키치를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알고 보니 브래드 키치가 무고한 사람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워서 그의 총을 비밀리에 무력화했습니다. 그웬돌린 브래드 키치와 롤프를 금고를 실은 채 꽁꽁 묶었습니다. 브래드 키치의 운전돈을 챙겨 금고를 실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분노하며 그들을 직접 죽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그는 그 기회를 다시는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웬돌린과 세바스찬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이 급습했습니다. 금고를 실은 차를 빠르게 찾아냈습니다. 경찰서장은 자신이 그렇게 쉽게 자신을 쏜 범죄자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운명의 갈림길은 정말로 놀랍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웬돌린은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운명과 경주하듯이 고속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들은 해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탈출하려고 돈 가방을 들고 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배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배를 타고 탈출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기쁨에 젖어 있을 때 운명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경찰서장이 갑자기 그들 뒤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두려움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운명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그녀는 경찰서장을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하며 생사의 전투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장이 눈을 부릅뜨고 그웬돌린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소리쳤지만 그웬돌린은 전혀 주눅 들지 않았다. 경찰서장과 협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바스찬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이 자신을 쫓고 세바스찬은 범죄자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경찰서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녀는 죽음을 걸고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장은 긴장 속에서 깊이 생각하며 망설였습니다. 결국 그는 그웬돌린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세바스찬은 감정이 북받쳐 무력감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웬돌린을 두고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웬돌린은 그를 재촉했습니다. 탈출 후 반드시 그를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마지막 금고 고담룸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웬돌린의 눈빛은 결단력이 넘쳤고 그녀는 세바스찬에게 빨리 떠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단력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세바스찬은 그웬돌린을 보내기 싫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고통과 무력감이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그는 배에 오르면서 계속해서 그웬돌린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슬픔과 걱정 가득 찬 그웬돌린은 지키기로 결심해 체포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세바스찬은 운 좋게도 안전하게 도망쳤습니다. 마지막 생사의 순간에 그웬돌린은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여 세바스찬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정말로 고귀한 희생이었습니다. 수년 후 세바스찬은 자그마한 자물쇠의 수리가게를 열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잔잔하게 흐르고 과거의 끔찍한 기억들은 세월에 묻혀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날 그의 가게에 2명의 신비로운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고담룸 금고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설계도는 신비롭고 매혹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세바스찬이 그들의 그룹에 합류하여 이 신비로운 금고를 여는 데 도움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바스찬은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이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끝납니다. 영화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어땠나요? 아래에 댓글 남겨주세요.